1945년 3월 10일 일본 도쿄 상공에 미군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쿄 대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격기들은 2시간 동안 도쿄에 소위탄 1,700여 톤을 퍼부었는데요. 도쿄에서 사망한 인구가 8만여 명,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4만여 명이고요. 결국 도쿄 대공습에 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제국은 끝내 패망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도쿄에 주둔하죠. 그러면서 패전국 일본에 대한 처리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계획을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일본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은 파괴되어야 하며 재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못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마침 도쿄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생산시설은 파괴됐고 원료 공급 수입까지 끊기면서 생필품도 부족해졌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물가는 3, 4년 사이에 80배까지도 뛰었어요. 당시 이런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네, 지금 쇼와 천황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메가다. 네, 그렇습니다. 아야 씨는 메가더 장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일본에서도 의외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민주화도 진행되고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매일 1,000여 통의 편지가 그 메가더 장군 앞으로 보내줬다고 해요. 천 통의 편지가 매일 왔다고요? 와. 그 정도로 존경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메가더 장군이 전후에 도쿄에 머물면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그 기업들의 주식을 내놓게 했고요. 또 일본 기업들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계획은 잘 실행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진 이른바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비엣 유니언,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졌고 미국이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추진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바로 미국이 선택한 것이 일본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보루. 당장 공산주의 위협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일본을 한국 전쟁의 병참기지로 삼게 된 거예요. 미군의 요청으로 일본 기업들은 군수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전쟁 물자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조달을 했죠. 그 당시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이 완전 풀 가동이었겠네요. 첫 번째 사진은 미군에게 주문받은 조명탄을 제조하는 일본 공장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정비장에서 일본의 기술자들이 미군 항공기를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산업 기반은 파괴가 됐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와 전차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경제를 얼마큼 도와준 건가요? 그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은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했을 때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데요. 이 1951년에 일본 정부의 예산이 22억 달러였습니다. 와. 물론 1년 만의 경제 효과는 아니고요. 그 3년, 4년에 걸친 경제 효과가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쓰러진 일본 경제를 되살린 것은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네. 모양 바르고 있네. 1951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승전국인 연합국들 사이에 평화협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Peace this morning and the signing of the bilater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rom which I have just come, opened the door for Japan to enter the Committee of Nations.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었네요. 그때 미국이 일본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어서 미군을 계속 일본에 주둔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미군의 보호 아래 국가 안정을 보장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국방비나 안보에 쏟을 돈을 줄이게 되죠. 네. 그래서 경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뭐 월급을 타면 우리가 뭐 생활비도 내고 막 이것저것 쓸 돈이 많은데 월급 탄 걸 100%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경제 발전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기업들에 투입된 자본을 바탕으로 일본은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손상된 산업 기반 시설 복구에 자금을 투입해서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철, 철강 이런 것들을 복구를 시켰고요. 그 패전 이전에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도요타, 닛산 이런 중화공업 분야들의 기업들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한참 경제 성장을 꿈꾸는 일본에게 미국이 뭐 지원을 해준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논쟁이 되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아니요, 그것보다 누가 이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반도체?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 개발된 곳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미국이 특허를 오픈을 한 거예요. 쿨하게 그냥 갖다 일본도 쓰라고. 해도 돼.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을 배워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풀었죠? 미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착해요, 은근히.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한 일본 기업들이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전자제품 산업 붐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반도체 기술로 일본은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본의 그 엔화가 값이 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은 좋은데, 기술력은 좋은데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에 가니까 너무 싼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었구나 또. 이거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저건 진짜. 네, 그렇죠. 싸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1964년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시속 200km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개통합니다.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까지 치르죠. 그래서 일본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수출액을 보더라도 1960년과 65년의 수출을 비교하면은 그 5년 만에 수출액도 2배 이상으로 뛰었고요.
네. 초고속 성장이네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아, 승승장구. 신칸센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68년이 되면은 일본이 드디어 세계 그 경제 규모에서 2위가 돼요. 넘버 투. 넘버 투. 네, 넘버 투. 미국을 바짝 쫓아가서. 전쟁 끝나고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엄청 빠르. 그런데 과거 안보와 경제를 맞바꾼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패권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한테 이걸- 넘어갈 네,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1960년에 미국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전자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봐도 놀랍거든요. 뭐죠? 아, 뭐지? 그러니까요. 라디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카메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라디오인가? 포터블 라디오인가? 아니야. 아, 블루투스 스피커네. 저게 어디가 스피커예요? 바로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였던 소니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휴대용 TV. TV야? 포터블 TV. 네. 우와, 그거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고 써 있네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가격이 상당했을 거. 써있네요. 250불이네. 엄청난 돈이네요. 아, 저걸 들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네. 아, 저 음악 듣는 줄 알았어요. 그 TV예요? 당시의 전자제품 시장은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혁신적으로 만드느냐 싸움이었거든요. 당시 소니는 미국의 반도체 특허 기술을 도입해서 8인치의 작은 휴대용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TV는 몇 달 만에 4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68년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컬러 TV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아, 컬러 TV. 그리고 1979년에는 손바닥만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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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맨 분이었죠. 다들 들고 다녔죠. ステレオが部屋を出たウォークマンソニー 특히 이 워크맨은 4억 대 가량이 팔렸습니다. 와, 4억 대요? 이렇게 일본의 전자제품은 편리함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미국과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막 나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메이드 인 재팬 맞아요. 하면은 뭔가 이 품질 보증 같은 것처럼 쓸 때가 있었는데 크리스 씨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뭔가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없는 집이 없었어요. 뭐 컬러 TV, VCR 다 일본 거였고 이거 카메라 다 일본 거 뭐 많았고 그만큼 미국 생활에 이 일본산 제품들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일본 제품이 장악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촉발한 것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1970년대에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있었죠.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 바로 그렇습니다. 오일 쇼크.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차인가? 아, 차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 내 생애 첫 차. 아, 진짜요? 시빅.
What you don't spend on gas, you can spend on other things. The better your gas mileage, the less you'll spend on gas per year.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17km를 가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비싸지는데 저 차 사면은 기름 걱정 안 하고 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겠네요. 그렇죠. 오일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차들은 컸죠. 네, 큰 대형차들을 미국 사람들이 선호를 했죠. SUV. 근데 이제는 오일 쇼크로 휘발유 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자 연비가 좋고 경제적인 일본의 소형차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광고 영상을 또 하나 보세요. You know, if I could find a car built like me for under 3,000, I'd take it in a second. You asked for it. The new Toyota Corolla two-door sedan. Toyota cars are built for the long haul. 9 out of 10 in America are still on the road, still getting the kind of mileage Toyotas are famous for. This Corolla sticker price under $3,000. 49 Highway 36 City. And you get Toyota durability and reliability at an incredibly low sticker price. Toyota, it's just common sense. 굉장히 경쾌하다. 헐, 가격도 싸고 연비도 좋고. 급기야는 1980년,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대국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밀렸네요. 이런 일본 제품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은 오일 쇼크로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물가가 15% 정도까지도 치솟았거든요. 거기다가 기업의 생산성까지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미국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죠.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는. 이때 이런 일본 제품의 인기에 불만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있지. 바로 일본 소형차에 밀려 타격을 입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그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대일 무역에서 얻게 된 흑자와 적자를 보여주는데요. 야 이거 뭐 네? 흑자가 없는데요? 1964년까지는 미국이 흑자였습니다. 그랬는데 1965년에 그게 역전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적자가 엄청나게 뛰죠.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국 내 정책만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도에 한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의 시작입니다. 세계 무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값은 내리고 엔화나 다른 나라에 통하는 그 값을 올리자고 미국이 제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들었어요. 1달러가 240엔이었어요. 이거를 일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얼마를 받겠어요? 240엔을 받죠. 자, 그런데 120엔이 됐어요, 1달러가. 이제는 120엔 받으면 되죠. 옛날에 이걸 살려면은 240엔이었는데 지금 이걸 살려면은 120엔밖에 안 돼요. 반값이 네, 싸진 됐네요. 거죠. 반값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 제품은 또 2배로 비싸지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렇죠. 네. 결국 미국이 노린 거는 일본 물건을 향한 미국인들의 지갑은 닫게 만든다. 일본 너무 비싸.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지갑은 열게 한다. 미국 제품 이제 반값이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런 방침인데 일본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못하겠다고. 왜 그래야 되죠라고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람대로 1987년 2월에는 1달러가 150엔까지 달러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나름 그냥 자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께 더 팔려. 미국이 큰 조건 걸었을 것 같아요. 큰 조건. 한 가지는 아니겠죠. 그중에 좀 큰 걸로 미국의 압력이 또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높이겠다. 일본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안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를 또 일부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못해 한 거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 플라자 합의는 효과가 있었나요? 그 무역 격차가 해결됐나요? 그게 놀랍게도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요? 그래요? 이미 미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에 너무 적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를 않았어요. 빠졌구나. 그럼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텐데 미국이 이대로. 포기할 리가 없죠. 결국 미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뒤 다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번에는 경제대국 7위까지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제품이 잘 팔리도록 일본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라 그러나? 맞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는 5%였는데 2.5%까지 낮췄다가 다시 2%까지. 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빌리겠네. 그렇죠. 네. Japan, too, could help right the imbalance in the world economy by righting the imbalance in its own economy. It's time for Japan to let free the pent-up consumer demand in their nation. 교수님, 이번에는 미국의 계획이 딱 들어맞았나요? 이번엔 드디어 미국의 바람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으로 이득을 본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면서 일본 경제도 유례없는 활기를 띠게 된 거예요. 대호황이구나.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예고하는 버블 경제 시대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일본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서 그 기업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키워나간 몸짓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은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됐죠. 청년 인구가 막 느는데도 일자리가 더 빨리 느니까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한 1.5개쯤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낼게요. 뭐야? 버블 시대 일본 회사는 신입 직원이 입사하기도 전 하와이 등으로 장기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하와이. 근데 이거 좀 쉽지 않나요? 정답. 네, 합격하고 나서 혹시 도망갈까 짤까 봐 봐? 일단 여행을 보내놓고 보는 거죠.
정답입니다. 다른 회사 면접 보지 말라고. 하와이 가 있어. 일본에 있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모셔가려고 할 정도면 사실 그러네. 극진히 모셔가는 거네요. 취업문이 활짝 열렸던 버블 경제 시기에는 기업들이 인재를 데려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냥 면접만 봐도 돈 줬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하세요? 와. 네, 맞습니다. 네, 교통비를 줘야 돼가지고 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를 줬다고 해요. 면접 보러 오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그렇죠. 취직 안 하고 면접만 보러 그런 다녀도. 데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을 고급 술집에 데려가서 값비싼 술을 사주면서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차를 전부 다. 차를 뽑아준다고요? 야, 씨. 우와. 이럴 수가.あなたと約束をしたよな。内定すれば絶対逃げないと。 야, あ 이거 と逃げません 취업하라고. って言ったじゃん。 야, 이거 와.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완전 가불이 바뀌었는데요? 좋은 인재를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도 점점 높아졌어요. 아, 좀 통이 컸어. 부러워요. 뭐 신입 사원들은 신났네요.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구하기 힘들고. 하지만은 낮은 금리로 시작된 내수 시장의 확대가 결국에는 일본의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요? 도쿄죠 뭐. 그렇죠. 아, 수도권. 네.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이제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네. 실제로 도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세타가야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한 아파트가 1987년에 1억 엔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4년 뒤에 3억 2천만 엔으로 네,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기름 맥주 총판장이 있었던 메이저 빌딩, 네, 여기가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91년 이곳의 가격이 평당 약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평당 12억? 네, 그것도 30년 전에. 와우. 그 국민 맥주 건물이 네네. 기린 맥주. 내 집이 1억이에요.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죠. 많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그게 투기를 부추게 해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자 이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씨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고 해요. 은행끼리 경쟁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집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 된 거죠. 서민들은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못 꾸네요.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들어봤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아유.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이나요? 아 맞아. 네, 그렇죠. 해외에서. 바로 그중 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하와이 많이 샀지. 와, 맞아요. 그 우리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한테 땅이 엄청나게 팔렸다. 네. 특히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그 아픈 역사 있잖아요. 그 진주만 공습당했던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의 땅이 일부가 되니까 조금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1986년을 시작으로 뉴욕의 티파니 빌딩,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랜드마크들.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백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오, 7.3이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도 좀 좋겠네. 아,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신경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그러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뭐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뭐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뭐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고 현상까지 발생하고.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 거의 제로. 거의 없는 거네요. 네, 0.5%까지. 제로금리.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신 아오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코아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ら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자진배요. 산요증권도 폐업.
타사난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불제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인.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투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교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 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 민영화 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부실 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 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태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또 자연재해 같은 거요? 이번에는 2008년 9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네. 미국에 있던.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로,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엔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베 지진처럼 또 2011년도에는 그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9.0이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무서웠겠다. 이거 쓰나미였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거 같아. 군대 해보래.
거대한 쓰나미 동반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원전사. 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기 1, 2, 3, 4호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죠. 저건 진짜 재앙이죠. 그렇죠. 네. 최근 일이라서 기억이 많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여행 가려고 딱 했다가 저 때 원전 폭발하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아사히신문에 있어서 피해 지역도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불황에서? 특히 이 지진으로 전력시설,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주요 기관 시설이 파괴되면서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근처에서 그 공장을 가동 중인 그 도시바나,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주요 전자 회사들도 생산 라인이 그 멈춘 거예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뭐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뭐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까지 뭐 생겼고요. 일본 경제가 또다시 이때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나선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해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양적 완화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내세우는 GDP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 이게 안 되는 이상에는 우리는 더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제한이 맞습니다. 계속. 네,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5배 이상 그렇게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아베의 의도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취업률도 좋아지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부터 그 일본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네,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 샥이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것. 한국은 2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자 도시라고 생각하는 뉴욕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던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도시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 대공황. 미국의 경제 호황기와 경제 대공황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 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의 산업국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군수 물자를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류와 생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 전기 이러한 기업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과연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은 미국 시장 경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18, 19세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산업화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방임이요? 어느 정도는 아시죠? 아시는 분? 경제학 시간에 배우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기초해서 그냥 정부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잘 냅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다. 혹시 저 혜정 씨 경영대 출신 아니세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경영대. 경제 주체인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국가는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강력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원칙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큰 기업들, 돈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작고 힘이 약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예요? 합병하거나 또 파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대 독과점 기업 집단이라는 트러스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산업자본가의 시대를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산업자본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인더스트리얼 타이쿤, 어마어마한 산업자본가들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 유명하죠. 먼저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은 누굽니까? 존 D. 록펠러. 이제 우리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석유의 왕입니다. 두 번째는 앤드루 카네기, 철강 왕. 마지막 오른쪽은 금융의 왕, JP 모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미국 시장에서 어느 한 분야를 독점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록펠러부터 볼까요? 록펠러의 최절정기 재산은 당시 약 15억 달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95조. 거의 400조 되는 거네요. 사실 저는 10억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빌 게이츠 재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었다.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 부자 순위 1위인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재산이 약 239조입니다. 2위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재산이 약 205조입니다. 현재 부자 1, 2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우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요? 알고 싶다.
이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남북 전쟁으로 덕을 봅니다. 록펠러의 경우는 일찌감치 석유 산업이 급부상할 것을 예견하고 석유 산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중에 석유 산업이 예견대로 급부상하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죠. 카네기, 철강왕이라고 그랬죠. 카네기 역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양의 군수 물자가 기차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걸 보고 아, 철도의 시대가 오겠구나. 철강산업에 뛰어듭니다. 예상이 맞아떨어지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몰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은 사람입니다. 코가 커요, 그래서 제일. 그럴 수 가장 있습니다. 큽니다. 냄새를 잘 맡아서. 사실 모건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코였어요. 코가 약간 병이 있어가지고 비대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상당한 뽀샵을, 그 당시에는 뽀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뽀샵을 하고 이게 생긴 게 지금 몰간의 코인데 몰간은 정말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중에 이제 낙후되고 아예 고장이 난 북군의 총을 한 자루에 3불 50센트에 사들였다. 대충 수리해서 다시 되팔았습니다. 얼마? 22달러. 3달러 50센트에서 22달러를 받아서 몇 배 장사해요? 7배 정도? 6배? 몇 배의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돼요. 자, 이들은 시장 독점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록펠러 예를 들까요? 스탠더드 오일 이 회사를 창립했는데 철도 이 회사와 비밀 협약을 맺어서 운송 가격의 10%를 리베이트,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제품이 가격을 책정하는데 운송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밀 협약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운송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쟁 회사들은 어쩌을까요? 파산당하죠. 아니면 할 수 없이 합병당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점유합니다. 놀랍죠? 이 카네기는 또 이런 것도 해요. 자, 외국의 경쟁 회사가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 그런 회사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치, 유명 정치를 매수합니다. 자기 회사에 유리한 뭐예요? 보호관세법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정경유착이 또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1900년 초에 몰간은 자기가 갖고 있던 제철 회사와 카네기 회사를 합병시켜버립니다. 당시 시가로 10억 달러에 되는 초대형 미국 제철 회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세 명의 기업가는 각각 비슷한 방법으로 부를 이뤘고 이는 곧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 결국 부자들만이 더 부자가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빈부격차는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하면서 노동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근데 많이 벌면서 노동자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고 이게 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군인과 경찰이 들이닥쳐서 물리적으로 해산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서 사설 탐정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아니 악명 높은 회사가 핑거튼 탐정 회사. 아, 핑거튼 알지. 카우보이도 싹 다 잡아서 없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게임에서 알게 됐어요. 역시. 저는 사실 은지원 씨가 알아내서 사실 처음에는 거짓말 한 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게임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이 핑거튼 이 탐정 회사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만약에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운동은 노동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들이 산업 현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결국 기업들이 이런 부도덕한 행위로 제멋대로 몸집을 키웠는데 정부가 간섭과 규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은 무시무시한 학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1914년 록펠러의 콜로라도 연료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광산이 있었어요. 노동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 노동자들이 이제 단체로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000에서 2만 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사택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공장 주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갑니다. 결국 군인들과 대치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1914년 4월 군인들이 집단 발포를 합니다. 여기에 기관총까지 사용됩니다. 그 당시 천막추 상황을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여기에서 11명의 어린이 시체와 2명의 여성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사태로 총 19명이 희생당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저런 게 알려줘도? 그런데 이게 록펠러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카네기도 189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892년에 이 홈스테드 스틸, 카네기 스틸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카네기 회사에서는 이 핑거튼 회사 기억나죠? 여기서 무려 300명의 용병을 착출해서 진압한 거예요. 또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 기업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 기업가들을 보는 시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 기부를 많이 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부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은 이미지 메이킹도 있을 거예요. 본인의 이미지를.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몰건은 또 미국 경제도 살립니다. 우리가 들어갈 대공황 이전에 미국의 최악의 경제 공황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7년에 패닉이라고 하는데, 자, 경제 공황이 오니까 몰건이 금융계의 큰 손을 불러 모아서 지금 상황 이러니 돈을 내놓고 미국 경제를 극복하자. 그래서 1907년 이 패닉이 극복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금융 위기를 위해서. 맞습니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이 경제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유럽은 1차 세계대전에 혼란에 빠집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파괴된 유럽은 전쟁 후에도 물건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식량과 무기 등 여러 제품들을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대 미국의 본격적인 호황기가 옵니다. 그 정도가 엄청나서 그 시대를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자, 광란의 시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광란의 시대를 Roaring Twenties,라고 하는데 이미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갖게 되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문화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약간 유명한 시대인 것 같고. 그렇죠. 1920년대는 미국 최고의 호황기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세계 제조업의 42%를 장악합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세계 자동차의 80%를 장악합니다. 80%? 와. 자, 이 당시에 이 어셈블리 라인, 이 기계화 운동으로 값이 싼데 좋은 자동차를 포드 회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의 제품들이 미국 공장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베큐um 클리너, 또 라디오. 그래서 당시 이제 공장을 통해서 쉼없이 생산이 됩니다. 옛날에는 사치품의 일부였던 것들이 웬만한 집에서는 값비싼 상품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에서 시작된 이 할부제도는 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와. 한번 사진을 볼까요? 타일러 씨 뭐라고 합니까요? Ford weekly purchase plan, the easiest way to buy a car. Oh my gosh. 할부제도인데 주단으로 끊어서 어느 정도 돈을 내면은 포드 자동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이 자동차 광고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오늘 자. 사고 나중에 지불해라. 예, pay later. 아, 오늘 사고 나중에 갚아가면 되지. 진짜 웃기다. 첫 번째, 네가 뭘 살 것인가를 셀렉트하고 두 번째,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어레인지하고 세 번째,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소비를 되게 부추기는 그러네요. 거네 진짜. 자, 하나 재미있는 예를 들까요? 당시 대학가에서 한 벌에 300에서 400불 정도가 되는 이 라쿤 털 뭐죠? 예, 코트가 유행했다고.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80 정도 됐습니다. 근데 300~400불짜리 코트가 유행이라고요? 그 당시 대학가에서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와, 진짜 사치의 끝판이다. 흥청망청한 이 광란의 파티의 20년대에 술을 금지하는 금주령이 내립니다. 왜? 왜 그랬지?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몰려오죠. 도시로 몰려오죠. 급격한 도시화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무수히 들어오는 술을 좋아하는 그런 이민자들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의 뿌리는 음주라고 생각합니다. 술 때문이다. 결국 술의 제조, 유통을 불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술 아예 못 먹는다고? 그 당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버리고 있네. 아까운데? 버릴 것까지 있나? 와, 와인은 리꼬 다 버린다고? 술집도 아예 영업을 못했나 보다. 그런데 술을 못 먹게 하면 사람들이 술을 안 먹습니까? 누군가는 술을 만듭니다. 밀주, 몰래 거래합니다. 밀수입. 이게 엄청나게 성행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밀주와 유통의 핵심에 마피아들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갱. 이 시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마피아 누구죠? 시카고에 본부를 둔 알 카폰. 우리는 알 카포네라고 부르는 알 카포네입니다. 이 알 카포네가 돈을 벌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밀주, 술의 밀 유통 장악.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부를 이뤄냅니다. 근데 금주법이 통과돼서 금주령을 내렸다고 사람들이 술을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정신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 수면 이런 등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주면 그걸로 약국에서 이제 맥주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술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건 사실이나 그것보다 더 큰 어두움이 미국 사회에 넘쳐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F. 피츠제럴드의 뭐예요?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그 당시 상류 사회의 화려함과 허영의 끝을 보여줍니다. 사실 개츠비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연장선입니다. 술 몰래 수입해서. 예. 밀주를 약국에 팔아서 채권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변질된 이 아메리칸 드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끝을 모르는 경제 호황에 1929년 3월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후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희망에 찬 밝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GDP 기준으로 42%나 성장했어요. 평균 소득은 1,500달러에 오르게 됩니다. 실업률은 4% 이하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 호황을 뒷받침했던 것이 월스트리트의 뭐예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겠다면 10배인 1,000만 원을 은행에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 투기장이네. 완전 거품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있는 데를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죠. 거기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 주가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주식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의 말처럼 1929년 9월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당시에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급격히 오르더니 29년 9월에 381을 찍은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고점을 찍는. 자, 이 당시에 주식 거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당시 신문 이 헤드라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28년 7월 15일자 뉴욕타임입니다. Stock Speculation, 전국적인 주식 투기 헤드라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태를 불안하게 보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만평을 한번 볼까요? 배가 뿡 나온 사람 누구예요? 주식 투기에 미친 대중이란 얘기예요. 와, 터지기 일보 직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계속 주식을 주문하니까 이 서빙한 사람은 뭐예요? 야,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뺏었네.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 주식 열풍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북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월스트리트 이 주식 붐을 북치고 누가 나갑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국가의 일반적인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보다 주식시장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경고를 그러니까 어쨌든 하긴 했네요. 그렇지만 무엇에 빠지면 안 들리죠? 경고가 안 들립니다. 근데 진짜 요즘 우리나라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요즘 친구들도 보면은 그 주식 어플 깔아가지고 하루 종일 등락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유럽에서도 비슷해요. 유럽에서도 진짜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돈 벌기 위해 단기 투자도 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결국에 돈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저 비슷한 분위기가 되기는 하지만 똑같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사실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지도 뭐 기업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완전히 수치를 막 풀려서 막 이렇게 내보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을 안 씁니다. 자, 1920년에서 1929년 10월 전까지 다우 지수 누적 상승률은 무려 245%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미국 경제 성장을 두고 사람들은 황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신기록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온 것입니다.
The collapse of the stock exchange had spread like wildfire in New York. Thousands of people streamed the Wall Street, fearing for their shares. 사실 그 전날 수요일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 전략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하더니 여러 우량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개장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The following morning, the fear turned to panic, and brokers began unloading margin accounts at record speed. Stock prices plummeted sickeningly across the board, spurring the rush of sell orders from terrified speculators, still more. As anguished shrieks rose up from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visitors' gallery was cleared. In less than 2 hours, nearly $10 billion invested in stocks was simply wiped out. 그렇다면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떨어졌을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확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죠? 이때가 바로 검은 목요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396달러에서 21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반토막 났네,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죠. 이날 거래된 주식이 종전 하루 최대 거래량인 400만 주의 3배가 넘는 무려 1289만 주가 거래됩니다. 시카고와 버팔로 주식시장은 아예 12시 반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1명의 주식 투자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당일 오후 1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이 긴급 해동을 가집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자 합의를 봅니다. 그때 또 몰건 은행이 개입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패했죠. 이번 상황은 지난 190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대한 이 미국의 경제가 주식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큰 손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블랙 서스데이, 검은 목요일 소식이 그 주말 동안 이 신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주식이 개장하자 사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의 기계조차도 어떻게 가동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주식이 매매됩니다. 미국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더니 1932년 7월까지 3년 만에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목요일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거품이었나? 그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주식 붐이 일어났는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왜 떨어진 거지? 근데 일단 주식 샀을 때 사실 나한테 없는 돈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출도 못 갚고 뭔가 다 무너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은행도 무너지고.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왜 검은 목요일이 발생했는가는 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경제학자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사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시설을 늘려서 무작정 제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재고 창고에 쌓일 거 아니에요. 재고가 쌓이게 되자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주식의 열풍.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그 당시에는 주식에 상장할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남긴다는 데이터도 없는데 주가가 2배, 3배로 튀어오릅니다. 왜 튀는 거예요? 소문으로. 뭔가에 투자하면은 이 주식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고속 성장에 따른 소득 재분배 문제도 컸습니다. 20년대 경제 호황으로 그동안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0.5%에서 1% 상위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가정의 80%는 아예 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부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폭락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됩니다. 1929년에서 33년까지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됩니다. 9,000여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Unemployment rose to 25%. The Great Depression had set in. 고층 빌딩에서는 연일 투신 자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After the stock market crash, just in New York, a dozen bankers committed suicide.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자, 경제 대공황이 90년 전에 일이죠. 먼 나라 일같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97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IMF 터졌잖아요.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MF에 대해서 기억나신 뭐 다른 에피소드 있는가요? 저는 그때 그 교과서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금모아 수출하자 캠페인 열흘째인 오늘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3.3톤보다 2배나 많은 6.8톤가량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군대 입대하려고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엄청 늘어가지고 그때 군대를 그랬습니다. 일단 가자. 예, 군대부터 다녀오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군대 지원을 엄청 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경제 위기 때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제1은행이 문을 닫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아, 대우, 한라 기업 등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팔려나갑니다. 당시 우리도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미국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했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 자본주의가 연쇄적으로 붕괴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어떤 나라도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클리블랜드나 뉴욕이나 도심 외곽에는 주식과 대출로 집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판자촌을 형성합니다. 그걸 그때 사람들은 후버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버빌. 대통령 이름이에요? 당시 대통령 이름이 후버입니다. 이 후버 대통령이 무능해서 해결을 못한 혹은 그가 경제 공황을 초래한 지도자였기에 비아냥거리는 말로
후보빌 그대 그 당시에 판자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Unemployed, wanted a 뭐 같아요? decent job. Wanted a decent job. 예, 일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구직자들이 자기 이력서를 내걸고 양복을 입고 본인을 광고 예, 자기 홍보. 예, 몸에 이력서를 메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잡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이대고 그냥 걸린 데 있으면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이에요. 1933년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50%? 50%면 다 망하죠. 완전. 이건 뭐 30%. 25%까지 갑니다. IMF 때 우리나라 실업률 최고치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7%. 25%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잡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실업자들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볼까요? 뭐지?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팩토리 리오픈. 공장이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에 가야 되나? Work at last. 드디어 일감이 생겼다. 꿈에 겨워서 이제 진짜 집을 갖게 되겠군 그 말이에요 지금. 후보빌, 판자촌. 내가 본 것 같아. 아 진짜. 저때 그 딱 상황을 설명해 주네요 제대로. 이 영화 속 장면은 그 당시 현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미국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됐습니다. 이처럼 대공황의 불황은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혹한 재난이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또?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 미국의 전례 없는 경제 호황 속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민들입니다. 이 경제 호황기 당시 대량 생산 기류에 맞춰서 농민들도 농산물을 대량 생산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큰 호황을 맞게 되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출 판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오기 전부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사스,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이 콜로라도 이쪽이 이제 대평원이라고 엄청 그렇습니다. 크네요. 이 축복받은 땅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930년대 초부터 무성하던 풀밭이 급속도로 사막화되면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먼지 폭풍이 솟구칩니다. 경제 대공황이랑 맞춰서요? 경제 대공황이 벌어진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였는지 잘 안 보여요. 아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저 정도로? 이 정도로 뭐예요? 검은 와. 모래먼 폭풍이 일어났던 거예요. 진짜 사막 같네요. 사막이네. 아, 진짜 안 좋은 일이 같이 오는구나. 아니 근데 비옥했던 땅이 저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런데 또 이것도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휴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좀 씌워줘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대량 생산. 농산물을 매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땅이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땅을 갈아엎다 보니 풀 한 폭이라도 견디기 어렵게 돼요. 그러다가 기록적인 가뭄과 함께
사막화되면서 더스트볼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맞을 수도 있네. 자, 이 더스트볼의 이 사람들, 더스트볼러들은 그럼 어떻겠어요? 그냥 망연자실. 떠나야죠. 네. 그래서 하나 둘씩 짐을 싸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을까요? 동쪽으로 가지 않아요? 서쪽으로 가는구나. 서쪽으로 가?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무려 250만 명이 떠납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구식 자동차에 살림가지 몇 개를 놓고 온 가족이 떠납니다.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갔던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왔자면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뭐죠?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위대한 개츠비가 허영이 가득 찬 미국 상류사의 이면을 보여줬다면 분노의 포도는 벼랑 끝에 몰린 이른 이주 노동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버려진 오렌지를 주우려고 덜컹거리는 자동차를 몰고 오지만 오렌지에는 이미 휘발유가 뿌려져 있다. 산처럼 쌓인 오렌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사람들 눈 속에 패배감이 있다. 희망도 미래도 없었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July 1920 for their national convention, Roosevelt's name was on many 이 tongues. 대공황이라는 미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루스벨트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루스벨트는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와는 다르게 국가가 주도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공황 극복 계획을 냅니다. 그게 유명한 뭐예요? 뉴딜. 자, 뉴딜이라는 것은 지원 씨, 딜이 뭐예요? 거래? 카드를 이렇게 딜한다. 카드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뉴딜은 뭐예요? 새로이 카드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미국 자본주의의 그 카드판을 쓸어버리고 새 판을 짠다. 새 판을 짜는 거예요. 루스벨트는 1933년 3월 4일 취임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뉴딜 정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So first of all,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Nameless, unreasoning, unjustified. 아, 저 문장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다.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미국 시민들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경쟁에 개입에 나선 거예요. 1차 뉴딜이 시작됩니다. 루스벨트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은행개혁법이요. 말이 많고 탈이 많던 은행개혁법.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전 지역 은행에 이것을 선포하며 은행 개혁을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은행 개혁? 뭐 바뀌는 건가? 싹 다? 정답. 규현 씨.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마다 항상 신용이 아니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확실한 그런 신용 등급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준다.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은행이 예금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 개혁입니다.
전 지역 은행에게 이것을 선포해. 아, 정답. 예, 지원 씨. 그냥 단순하게 예, 루즈 은행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죠. 하지만 아주 근접했어요. 뱅크런과 연계되는데 뱅크런이 뭐죠? 은행에 가서 돈 빼는 거. 예, 이게 주가가 폭락하니까 불안해진 국민들이 너도 나도 예금을 인출한 거예요. 예금을 은행에 맡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정답. 케이리 씨. 정부가 은행한테 일단 한동안 사람들이 뱅크런 할 수 없게 은행 다 닫아버렸어요. 정답. 정답. 은행을 닫아버린다고 해? 문을 닫아버려. 강제로 문을 닫게. 이용 못해요? 그걸 은행 뭐예요? 휴일, 할리데이. 그래서 일정 기간 은행을 문을 닫게 하고 그 사이에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때까지. 근데 폐쇄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쉬어라 할리데이. 얼마나 좋아요, 할리데이. 포장을 잘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루즈벨트는 이후 수많은 뉴딜 정책을 실행합니다. 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공공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첫째가 TVA,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테네시를 중심으로 알라바마, 미시시피, 켄터키, 버지니아까지 26개 정도의 대형 댐을 건설합니다. 댐을 건설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나요?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예,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력을 위해 생산하고 홍수를 조절하고 농업의 현대화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조성됩니다.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한 카지노가 대공황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진짜요? 전혀 몰랐어요. (1931년)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이 라스베가스가 포함된 네바다주의 카지노를 합법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세원이 늘어갈까 봐 합법화시킨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 밑에 있는 네바다와 아리조나의 경계선에 어마어마한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명명하기를 후보댐이라고 합니다. 그 댐 노동자들이 일과가 끝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인근 라스베가스 가서 카지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지금의 라스베가스가 된 것입니다. 그때 생긴 거구나. 또 하나, 댐뿐만 아니라 나무도 미국의 많은 실업자를 구제합니다. 루스벨트가 역점을 뒀던 이게 공공사업 중에 하나가 CCC, 민간 자원 보존. 약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고용이 되어서 국토 개발하는 일에 투여됩니다. 9년 동안에 무려 30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집니다. 특히 미국의 국립공원에 토대를 쌓게 돼요. 그럼 지금의 국립공원도 그때 많이 만들어졌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공황 당시에 소외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어떤 계층이었을까요? 청년층, 청년 계층입니다. 대공황 시기에 직장을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집에 있기도 그러고 이들이 CCC에 고용이 된 거예요. 한 달에 30불 줬다고 그래요. 상당히 그 당시는 큰 돈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니까 놀라운 게 30불을 받았는데 25불 정도를 고향에 보냅니다. 부모님께 보냅니다. 나는 여기에 루즈벨트의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드디어 직장을 잡았고 부모님께 보내드렸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또한 국토 개발에 고용되잖아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 소외된 우리 청년 계층들이 자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CCC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공공사업 중에 문화예술 쪽에도 배려를 합니다. 음악인, 연극인, 미술인,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문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동네 벽화를 그리게 되고 음악인들이 동네 한 어귀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공연을 합니다. 잡이 없었던 일감이 없었던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예술혼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시 뉴욕에서 이 맥베스라는 셰익스피어 연극이 공연되는데 100% 뭐예요? 흑인들만 캐스팅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Let me find him fortune. Tyrant, show thy face. I cannot strike a wretched turn. 1936년도의 일입니다. 즉 루스벨트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소외된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나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감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이 근본적으로 극복되었을까요? 너무 극복하기엔 너무 대공황이 커서 너무 빨리 극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여러 통계를 보면은 수치를 보면은 뭐가 극복하게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특히 일본 진수만 공습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죠. 순식간에 미국이 대공황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군수 산업이 육성이 되잖아요. 이제 제품이 이제 막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전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계속 좋아지네요. 그런데 좀 민감한 문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뉘앙스 차이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FDR은 루스벨트나 뉴딜 헛수고야.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그 저희의 어떤 분위기가 납니까? 루스벨트의 뉴딜 정신을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역사는요, 수치와 자료의 학문은 아닙니다. 그 이면도 봐야 돼요. 지금까지 뉴딜 정책을 얘기하면서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한 거예요.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대공황에서 벗어나려 나름의 노력을 펼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독일의 독재자죠. 히틀러. 루스벨트와 공통점을 가진 히틀러.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루스벨트와 히틀러는 닮은 꼴이었을까요? 또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을 배웠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파탄이 난 상황에서 뭔가 그걸 해결해줄 지도자로 등장했다는 거. 야,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 잘하시네요. 난 그새 까먹은 것 같았는데. 그러게요. 네. 두 사람의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인물이 등장했던 시기는 경제 대공황. 국민들은 누군가 구세주가 나기를 원했죠. 히틀러도 루스벨트처럼 취임 직후 경제 부흥 정책을 펴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뭘까요? 루즈벨트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계층까지 포용하고 공존하려고 했다면 히틀러는 약간 혐오 쪽으로 갔다는 게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두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히틀러는요, 이전 정권, 바이마르 정권이 1차 세계대전 패전에 책임을 져야 된다.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든 독일의 문제의 저변에는 누가 있다고? 유대인이 있다고.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팽배했던 반유대주의 정서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환호한 거예요. 반면에 루스벨트는 미국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그 전통에 대해서 혹은 이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이 취임사의 초반부에 나오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루스벨트가 미국은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과거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구세주로 남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희대의 악마로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90년 전에 미국의 대공황을 보면서 어떤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거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한 30년, 벌써 30년 전이네요. 기말 리포트에 대공황을 예외 없이 내줍니다. 대공황을 겪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녹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어땠어요? 그 리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그 시대를 겪었던 미국인들이 대공황 그 시대를 Good old days.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좋았던 그 옛날 그 시절. 경제 대공황 때가 좋았다고요? 미국 자본주의의 최악의 순간이잖아요. 미국 사상 가장 어려웠고 가난했던 순간인데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고 어려웠지만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단단해지네요, 뭔가. 우리가 지금 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일러 씨가 알죠? 영어 stick together. Stick together. 함께 이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